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책을 가지고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또한 우리 삶에서 리더십의 여러 필요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 경영의 인간적 측면에 관한 그러한 토머스 스틸 하버드 교수님의 논문을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머스 스틸 교수님은 경영의 인간적 측면과 관련되어서 경영자의 어떤 전문성과 또 여러 능력, 여러 가지 관리적인 그러한 측면들의 기술들, 이러한 것들과 함께 경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 이러한 어떤 인간 내면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그 실제적인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시내티주에 소재한 소규모 포장회사인 신메이드라는 포장회사의 소유주인 로버트 프레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살펴보면서 이 로버트 프레이가 신메이드를 인수한 이후에 노조와 협상 가운데 또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회사에서 어떤 기득권들을 지켜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 직원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멀어진 결과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 로버트 프레이라는 이 분은, CEO는 회사의 어떤 파업의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영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책임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종업원들의 믿음과 참여를 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종업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익 공유 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분배하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을 통해서 종업원들과 근로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엔 잘 되지 않았지만은 로버트 프레이의 지속적인 이러한 노력들과 직원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직원들이 이 CEO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또한 회사의 경영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생산성이 30%나 증가하고 임금이 4년 동안에 36%나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결근율은 거의 제로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프레이에게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기의 수입과 자발적 참여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을 때 결국은 회사 이익이 늘어나고 자신의 수입이 결국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해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은 구성원들 스스로 회사의 어떤 장기 계획이라던가 노무, 원료, 설비, 그리고 공장 가동, 포장, 유통 등에 직접 참여하여서 그것을 수행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프레이가 보았을 때 가장 잘된 점은 구성원들 중에서도 회사의 성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낮을 설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전에는 자기가 CEO로서 혼자
잠을 못 자면서 회사 경영을 위해서 고민했다면은 이제는 이 종업원들이, 회사의 구성원들이 정말 자기 회사로 생각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 근로자의 회사의 경영 참여가 이루어졌다라는 아주 고무적인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이라는 분은 결점이 많은 그러한 경영자이긴 하지만 그 결점이 그리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위대한 경영자의 하나의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임기응변의 재주나 우아한 취미 등은 결코 위대한 경영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토머스 스틸 교수님은 세련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 조건이 프레이에게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의 흥분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자질이 되는 것이죠. 흥분과 열정,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하여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평범한 표현으로는 위대한 기업을 일구어내는데 필수적인 아드레날린 효소와 같은 이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의 흥분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능력을 그것을 잘 표현할 수는 이렇게 아드레날린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프레이는 사람들을 분기시켜 처음에는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기업가 정신과 창조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던 아드레날린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조직 내에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에서 영화 배우에 이르기까지 리더라면 모두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경영자들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리더가 우리에게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수백 년 전에 장군이나 영주, 신관이나 정치가가 그랬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또한 안내자 이상의 그러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리더가 필요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리더십이 준비된 그러한 리더는 사실 많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들은 비록 위대한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포괄적으로 표시하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경영의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하나의 인간 본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개인의 재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 강점을 발휘하도록 재반 활동을 열정과 결합시키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토머스 스틸 교수님이 바라봤던 경영의 목적은 이 인간 본성에는 하나의 사회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일하고 또 그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사회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을 가장 최대한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는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의 새로운 하나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경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최대의 강점을 발휘하여서 모든 재반 활동과 이 최대한 강점을 발휘하는 재반 활동을 바로 이 열정, 패션, 이 열정에다가 결합시키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비평과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토머스 스틸 교수님은 프레이의 어떤 예를 통해서 경영자라면 안내자 이상으로 개인의 능력 배양과 가치 창출을 개인의 강점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목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하나의 강점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개인의 강점과 탤런트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배합시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결국 그것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자신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싶은 그러한 토양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한 수입은 하나의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것이고 인간은 인간 본성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한 이 직원들에게 그것을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CEO고 경영자고 리더라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의 경영의 인간적 측면인 영웅적인 자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인간적 측면 중에 또 하나의 측면인 영웅적 자질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조건은 다소 엉뚱한 것인데 우리는 경영자에게서 인간 이상의 그 무엇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슈퍼맨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위대한 경영자에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위대한 경영자들은 통찰력,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상상력 이외의 그 무언가가 뛰어나며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또한 살펴본 그러한 것들, 이 경영자 리더에게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또 성실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것 외에 더 무엇인가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특성들의 일부는 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끈기, 하나의 인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용기이다. 용기 있게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영웅의 속성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의 영웅이라는 것이 영웅. 그렇기 때문에 영웅적인 자질이 CEO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웅의 개념을 완벽한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영자의 속성을 영웅과 연결 짓는다는 게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영웅은 아주 희생적인 사람인데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너무 맞지 않는다. 두 개는 경영자가 무슨 영웅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히 영웅적 자질이라는 개념은 이기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가진 그러한 이기심만 가진 인간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영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영자는 꼭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경영자에게도 일부 영웅적 자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경영자들이 부분적으로 그들 자신이 잘 살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사실 힘든데 그러나 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경영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직하고 생산적이며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죠. 제약회사에서 사람들이 치료하는 약을 발견한다거나 버스 운송회사가 보다 편리한 버스를 운송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죠. 또한 도와주기는커녕 무시무시한 반대의 직면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이죠. 이 경영자들이 딱 중심을 잡고 서 있기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경주하는 경영자의 행동. 그러니까 경영자들 참 부지런하죠.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저 유니클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4시나 3시에 일어나서 시간 보내고 하면서 또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하면서 거의 그렇게 새벽 거의 사람들 다 잘 때 일어나는 그런 부분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자들의 행동에서 영웅을 연상시키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모습이 일종의 보면 하나의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업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물을 거스르고 또한 후원자에게 안주하지 않고 전통과 비난, 승산 없는 싸움에 맞서는 고독한 영웅의 모습을 지닌 낭만주의 영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CEO가 고독하게 혼자서 이 회사의 문제를 끄집어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승산 없는 싸움이라도 거기에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고독한 영웅의 모습을 또 상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영도 최상의 경지에 이르면 영웅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라고 토머스 스틸 교수님은 보시면서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도전을 다루는 것이죠. 계속적인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도전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변명이 허용되지 않고 한번 실패해서 사업이 휘청거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다시 보상해 주지도 않고 그 책임을 제가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회사의 그러한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만큼이나 신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만큼이나 이상적이며 고상한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로 가지고 늘 이윤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고상한 측면도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것만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이타적인 면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영자 역시도. 한편 위대한 경영자들은 또한 다른 위대한 경영자들을 배출해내는데 해고하려고 했던 종업원들과 직접 대면했던 피스는 우리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다루었던 이 피스라는 분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해고해야 될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해고를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다 해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좋아졌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 돌아왔던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피스라는 사람인데 이 피스라는 사람의 상관 이 상관이 진 캐터비안이라는 상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 캐터비안이 이제 그가 이 피스라는 하나의 경영자를 탄생시키게 만들게 된 이러한 리더십을 기르게 된 하나의
선배, 경영자의 상을 형성해 주었다. 그러니까 진 캐터비아니가 피스에게 어떠한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 경영자의 상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 캐터비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경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진 캐터비안이라는 위대한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 캐터비아니는 필라델피아 주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의 전기 터빈 사업본부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기 일어날 때 터빈 돌리는 그런 사업부. 그때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업본부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부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공장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공장 현장을 바꿔야지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적대감이 매우 심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기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노조의 간부들은 타협하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러한 아주 강성의 노조였습니다. 그들이 주도한 파업은 대단히 격렬한 파업이었고, 반면 경영층은 근로자들이 게으르고 이기적이라고 간주했다는 것이죠. 서로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는 경영자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파업을 일으키고, 경영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아주 게을러 빠졌다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회사의 상황들이 연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이 캐터비안이 어떤 상황의 해결을 통하여서 한번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캐터비안이는 이 난국을 타개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깨뜨려야 될,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을 회복해야 될 그러한 때가 왔다. 우린 절체절명 이거 하지 않으면은 생산 원가 못 낮추고 생산성 못 향상시키고 우리 망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본부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수행하는데 바로 노조의 협조가 여기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로자들을 존중하며 정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존중과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존중하고 정직하게 대한 이러한 태도부터, 경영자의 태도부터 그는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택한 방법은 영사기를 동원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충분히 가지는 설명회를 통하여 모든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솔직히 알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설명회를 주도했으며, 종업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을 때에도 수백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설명회도 수차례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방향, 그리고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바, 이것들을 일단 노조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이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회는 대단한 하나의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본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들의 일자리가 새로운 노사관계에 있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믿어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캐터비아니를 적으로 간주했죠. 우리의 권리를 뺏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그에게 야유와 공격성 질문, 노골적인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왔어? 우리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면서 우리를 뭣도 아니게 생각하면서 왜 왔냐?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제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캐터비아니는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청취한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의 어떤 희생 정치, 하나의 이건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 역시도 사람들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견디고 그것을 잘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실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 리더가 탄생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케타비아니는 이런 욕설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의 설명을 한마디라도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것입니다. 피스와 그의 동료들은 케타비아니가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을 실수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피스는 자신의 이제 어떤 리더가 케타비아니 아닙니까? 이 설명이 잘못됐다. 결국 더 나빠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변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다 에이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왜 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다반사고 처음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설명회는 취소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으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는 설명회 못하겠네. 이렇게 더 이상은 설명하기 힘들겠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그만하지. 이렇게 다 물론 말은 못하겠지. 왜 상관이.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생각되시죠? 그러나 케타비아니는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강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이 붙인 것이죠. 끝까지.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내 길 가겠다. 끝까지 이해를 구하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와이프한테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고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도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포용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해명하겠다. 라는 태도로 겸손하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욕하고 할 말 하고 컴플레인 하다가 재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케타비아니와 같은 CEO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말에 이제 귀가 열려서 조금씩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안 그러면은 국가에서나 정치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케타비아니는 그의 말이라면 한마디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욕과 욕설을 여러 차례나 견뎌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쇼군은 전임자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작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가도 몰매 안 맞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 현장에 이제 자주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애먹인 사람들에게 가벼운 농담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제 날 자신을 괴롭혔지만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농담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조금씩 가지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이게 아주 하나의 경영의 예술적인 어떤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피스가, 그 팔로우가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피스도 사람들을 해고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리더십과 팔로우십 간의 하나의 연결, 그리고 리더십의 전수,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조직에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고 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팔로에게 욕먹고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총체적으로 보고 자라났을 때, 마치 가족에서 아버지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 리더십이 전달되고 그 리더십이 더욱더 발전되고 그 리더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케타비아니와 또한 그의 팔로워와 함께 팔로워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피스가 그 팔로우인 것이죠. 팔로우 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케타비아니는 그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쟁을 벌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적대감 속에서 또 점차 캐터비아니가 원했던 변화가 점차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보통 경영자가 아니었고 이제 그는 피와 살이 살아있는 경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와 살. 정말 이 피와 살이 들어가야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피와 살이 성찬에 사용되는 이 포도주와 빵, 이 피와 살, 이것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정말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존경함과 신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그 CEO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토머스 스틸 교수님은 리더십의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또한 기분 나쁜 적막감과 적개심만이 맴돌았던 곳에 소통이 되었다는 거지. 대화가 싹트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된 설명회와 그 여파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캐터비아니에게는 고통스럽고 고독한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이전에 어떤 경영자도 가져보지 못한 인간적인 신뢰, 그것을 종업원들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영자가 바로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신뢰를 얻어내고, 그러므로 정말 피와 살과 같이 그들이 이제는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생산성과 또한 매출을 향상시키고 수익을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회사 전체가 성장하고, 또한 그 이익을 CEO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나누어 갖는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작은 신뢰 회복이었고, 바로 첫 번째 그 출발은 바로 이 강연회였고, 바로 그 가운데 그가 치루어야 했던 희생은 많은 욕설과 비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은 그들이 가진 문제들의 핵심에 직접 맞서고자 하였으며, 그는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후 노사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몇 개월에 걸쳐 그는 사업본부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었다. 이제 신뢰가 회복됐으니까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는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다 어떤 귤과 짝짜여진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여도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품질과 생산성의 기준을 이제는 강화해도 그것을 종업원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갈 만하게 됐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고도 했다는 것이죠. 해고를 해도 종업원들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하고 또한 도려내는 이러한 수술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은 그 자체가 새로운 투쟁이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하나의 투쟁인 것이죠. 캐터비아니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비난받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듣겠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평화가 정착되었다. 결국은 이 조직 내의 평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어떻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평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되고 안정이 돼야지 이 나라의 경제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캐터비아니가 겪었던 그런 희생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본부의 성과도 상당히 개선되어 사업본부 존속은 물론 수백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캐터비아니와 그의 후계자 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들 두 사람은 물론 이들과 같은 부류의 위대한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작더라도 정말 훌륭한 어떤 일에 빛을 발하기 위해 그 가장자리라도 열심히 닦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일하는 CEO, 리더들, 경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어떤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영이란 정말 이제 어려운 것이며 경영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걸출한 때로는 영웅적인 인물이 필요한데 더욱이 경영을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결함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결함과 노력이 여기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적. 마치 성직과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평되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머스 틸 교수님은 위대한 경영자의 경우 통찰력과 이 성실성과 리더십과 상상력과 같은 것 외에 무엇인가 어떤 뛰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끈기 그리고 용기와 같은 이런 자질들이고 이것은 하나의 영웅적인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웅적 자질을 리더십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자가 어떻게 그렇게 영웅이 될 수 있냐? 그 반대인 이기식과 리더십은 더욱 연결시킬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맞다. 경영자가 이기심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이기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어떤 이기심이라는 것은 영웅하고는 더욱더 맞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해서 리더십, 영웅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 리더라고 더욱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바로 이 경영자에게도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타십도 있고 어떤 영웅적 자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희생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좋은 예시들을 잘 두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리더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함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또한 경영자의 목적 중 하나가 이윤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함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도 다소 고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경영자는 또한 위대한 경영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셨는데 이 캐터비안이라는 그러한 분의 예를 들면서 그가 웨스팅하우스의 증기 터빈부 본부장을 맡았을 때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캐터비안이가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또한 그들과 가벼운 농담들을 하며 관계를 개선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그는 피와 살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로 자리매김되었다는 것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말 피와 살이 있는 인간적인 정말 그들에게 자신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경영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욕설이나 어떤 반대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조직을 혁신하고 해고하기까지도 하며 조직을 발전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높은 수준의 고결함과 노력이 필요함을 잘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영자 혹은 리더의 내적인 성품과 태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조직 내에서 리더십의 윤리성 등의 태도가 경영자의 능력 및 자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의 성품과 태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직 내에서 리더십의 윤리성과 같은 그런 태도라든가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존중감이라든가 정직성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생산관리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는 능력들, 재무관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캐터비안이가 가진 리더십이 근로자와 관계 개선한 그러한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생산관리나 마케팅 이런 경영하기 많은 분야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영자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 전문가들이 또 있고 CFO도 있고 CIO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CEO가 해야 될 그러한 것은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이 성품과 자질,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그런 자질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되고, 그리고 위험을 능히 감수해 나가며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대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정직성과 또한 청결성, 청렴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을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하고, 바로 이런 분들이 사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수많은 공부를 한 인재들과 또한 박사들과 또한 수많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지만 결국 소송에 휘말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바로 이러한 기본적 자질 부분들이, 리더십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터비아니와 같은 경우에는 그 성품 자체가 겸손하면서 정직하고 또한 솔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말미암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터갈 수 있는 그런 주도력을 가진, 이것이 정말 리더십이죠. 그런 주도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근로자, 노사와 관계를 회복한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러한 면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익과 또한 성장을 원하는 그러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대화를 해보자.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러한 리더십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캐터비아니가 바로 이 회사를 정말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웨스팅하우스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토머스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신 그런 부분들로 생각됩니다. 확실히 하버드 교수님이 참 이러한 통찰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제7장은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 원칙이라는 논문으로 로널드 하이패치 교수님과 도널드 로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의 원칙, 6가지 리더십의 원칙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이 교수님들은 잭 프리차드라는 한 인물이 어떤 심장 수술과 관련된 그러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이 잭 프리차드는 살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심장 전문의로부터 상당히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장 전문의에 따르면 3번의 혈관 교체 수술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수술한 것이죠. 무려 혈관 교체를 3번이나 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활 습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연이나 식이요법,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하루 몇 차례의 심호흡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주치의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리차드가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었는데 장수하기 위해서 오직 본인 스스로 고질적인 습관들을 고쳐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활 패턴과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차드의 주치의는 환자에게서 중대한 행동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리더십 과업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치의는 어떻게든 이 프리차드로 하여금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프리차드는 자신이 어떠한 변화를 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생활에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변화 적응력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변화 적응력 과업입니다. 이 프리차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삶의 변화된 그러한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적응시켜 놔야 될 과업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금연,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들 가운데 당해야 되는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심호흡을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데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심호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야 된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다니길 좋아하고 그냥 앉아있길 좋아하는데 그래도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삶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과업들을 맞이하게 됐다. 영어로는 adaptive work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업들 역시 프리차드와 그의 주치의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즉 적응형 과업을, 이 변화 적응형 과업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 시장, 고객, 경쟁, 기술이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앞에 조직들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며 새로운 운영 방식을 학습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리더에게 가장 까다로운 일은 전체 구성원들이 적응형 과업을 하도록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막 일어날 때 리더는 이 변화에 이 조직 구성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변화 적응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도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런 조직원들을 빨리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빨리 절로 옮겨야 돼. 변화해 나가야 되라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리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같이 있는 사람이 밤에 이빨 안 닦고 잘 때 깨워가지고 이빨 닦고 자야지 이빨 안 썩어, 이렇게 이제 계속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게. 하지만 그것들을 리더십은 감수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리더가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이 모든 뒤치덕거리까지 다 하고 이걸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적응력 과업은 우리가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이 도전을 받을 때, 지금까지 성공을 보장해준 가치들이 점점 부적절하게 되어갈 때, 이치에 맞기는 하지만 기존의 세계관과는 배치되는 관점들이 나타날 때 필요하다.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과거의 어떤 상황들에서 AI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사회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정보의 원천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얘가 거의 모든 어떤 인간 지식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됐는데 지금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예전 방식대로 그냥 고수하다가는 AI한테 싹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AI가 활성화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적응해 나가며 더욱더 또한 이 변화들의 앞에 나가서 선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하나의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 적응형 과업들을 작업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데, 즉 구조조정이나 리엔지니어링을 할 때, 그리고 전략을 개발 실행할 때, 그리고 사업 합병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적응형 과업들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케팅 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 부서 간 팀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임원들이 우리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에도 적응형 과업은 여지없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변화 적응형 과업이 필요한 문제들이란 대개 즉각적인 해답을 얻기 어려운 시스템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전체 하나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때, 바로 이러한 변화 적응형 과업이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그리고 잘, 그리고 모두가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과업인데, 바로 이 변화 적응형 과업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행동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곧 쓰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변화 적응형 과업을 수행하도록 시키는 것이 경쟁 세계에서 리더십의 목표이다. 바로 이 변화 적응형 과업, 이것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목표까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변화해 나가도록 동기부여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양치는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 그리고 이제 양떼 같이 있는 이런 개들, 따라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이 개들이 옆에 뭐 늑대나 이런 것들 쫓기도 하고, 양이 멀리 가면 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양떼는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서로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타고 그 위에 올라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양들을 이렇게 목자가 흩어놓거나 아니면 개들이 흩어놓지 않으면 서로 깔려가지고 서로 죽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그들을 흩어놓고 이게 적정하게 이게 흩뿌리는 거죠. 이게 흩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풀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풀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서 거기서 풀을 먹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변화에 적응시키는 그런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신가, 변화를 일으켜낼 것인가, 움직이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리더의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현명하게 잘 보신 관점이라고 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들에게 조직 내에서 권위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전문적이라고 할지라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게 있는데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과거의 유형, 즉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경향을 스스로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전문지식 주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두 가지를 다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 이것을 스스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대다수의 임원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능함을 과시했었거든요. 내가 이런 과업도 했어. 이것도 문제도 해결했어. 여기에 좋은 성과를 거뒀어. 이 과시하는 거. 은근히 말로 하지 않지만 은근히 과시하는 거죠. 본인도 내면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 임원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능함을 과시했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임원들이 이러한 태도와 성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가 적응해야 할 도전의 과제들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책임 소재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함께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임 자체를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은, 이 회사 경영자들은 이것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려고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형 도전에 대한 해결책은 경영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모든 계층을 총망라한 전체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지식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 안에 있는 집합적인 지식 안에 이러한 변화형 과업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변화를 해나가는 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변화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 지식의 그러한 프로세스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 이 경영자들이 자신의 어떤 과거의 문제 해결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집합적 지식체로서의 이들 구성원들은 종종 상호 간의 담당 분야를 넘나들며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서로 학습해 나가면서 조직 전체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은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 새로운 행동 방식, 새로운 작업 방식들을 취해야 되며,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노력과 희생에 대해 자기 모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스스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임원들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며,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임원에게, CEO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조직 구성원들이 이것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 위협에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실제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 적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외부의 위협들을 막아줄까라고 자신이 슈퍼맨처럼 나갈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위험 상태를 인지하고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스스로 머릿속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 어떨 때는 위협이 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가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 구성원들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현재의 역할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역할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계속 있었던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들을 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이를 조용히 잠재기보다는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그냥 덮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그것을 디스커션이나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문제를 쳐나가고 회사 내에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회사가 슬림해지고 더욱더 활발해지고 또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규범에 얽매이기보다 사람들이 버려야 할 구습과 지켜야 할 전통을 구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가, 이것을 방향 설정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관리자들을 통해 적응형 과업을 이끌기 위한 6가지 과업을 알게 되었는데, 이 6가지 과업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발코니에 올라서라. 발코니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즉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에 필요한 도전 과제들의 정체를 파악하라.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를 파악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충 사항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라. 이 가운데 많은 어떤 변화의 고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을 맞춰가면서 잘 통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고충에 대해서 이걸 다 들어주고 하려고 하다가는 변화가 없어지는 것이죠. 너무 고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는 도리어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성원들에게 문제 해결의 과업을 돌려주라. 자기가 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구성원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해봐라, 이렇게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에 귀를 기울여라. 이 리더십은 위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은, 여기서는 리더십은 도리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온 리더십을 경청하라. 바로 이런 것들을 KPMG 네덜란드 사례로 6가지로 알아보자라는 것이 이제 교수님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평이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즉 교수님들은 심정 전문의 치료를 받는 프리차드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이른 것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처한 조직은 변화 적응형 과업에 직면해 행동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그러면은 변화 적응형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조직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 조직 역시 각자의 조직이 있을 텐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조직이 얼마나 지금 변화 적응형 과업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아니면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민첩하게 잘 변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어떤 일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에 정하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일들을 변화도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고, 바로 우리는 거기서 대해서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한 충돌과 기존의 어떤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 사이에 어떤 계속 충돌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어우러지면서 바로 그것을 잘 융화시켜 나가면서 바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시스템들과 새로운 것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기업이라말로, 조직이야말로 희망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위되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기업인 것이죠. 바로 그런 기업이 우리 기업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 적응형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 6가지 리더십의 자질들, 우리의 리더십이 발코니에 올라서는 리더인가? 아니면 어떤 도전적인 과제에 관해서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리더인가?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어떤 고충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인가? 아니면 또 우리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결국 문제 해결을 우리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의 과업을 주는 그러한 리더인가? 6번째는 우리 한 것들,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의 리더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아니면 그것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협의함으로 말미암아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조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발코니에 올라서라.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아시죠? 얼빈 매직 존슨, 이런 운동선수가 아주 위대한 선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마치 기자석이나 발코니에 서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꿰뚫으면서 경기에 임하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비 오르, 이름이 재밌습니다. 여기 바비 오르, 이 사람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 바비 오르 역시 매직 존슨과 같은 방식으로 하키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경기의 세부적인 부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존슨이나 오르만큼 전반적인 경기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빠르고 현란한 몸돌림, 몸싸움, 그리고 관중들의 함성, 각자가 경기에서 맡은 임무에 대한 중압감 등에 신경 쓰기도 바빴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몸놀림,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서 해야 될 위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런 자신에게 속한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존슨이나 오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경기 흐름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모두 재조정하고 또한 통제하고 컨트롤해 나가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죠.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대부분의 평범한 선수들은 누가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수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할 것이죠. 자신의 그런 일들에 바빠서. 하지만 존슨이나 오르 같은 선수들만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행동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영 현장의 리더들은 마치 발코니에 서 있는 것처럼 벌어지는 각종 현상들을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변화의 맥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 변화의 맥을 짚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에게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해시키고 또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들 각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또한 고취시켜야 되겠죠. 또한 물론 기업의 역사, 과연 우리 기업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는 그런 역사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좋은 사례들을 또한 각인시키고 알려져야 될 그런 일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들은 가치 있는 것들과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각종 분쟁들, 회사 내에서 정치가 많죠. 과연 지금 권력과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이제 그것을 잘 캐치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 회피의 양상들을 인식해야 되면 이 직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회피되고 어느 누구한테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 일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인가라는 것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수많은 순기능적, 역기능적 반응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리더가 현장과 발코니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저 조직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마치 변화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조직은 변화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신이 그냥 과거에 했던 것들에 그냥 갇혀서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도리어 조직이 변화하는 것에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느 순간 기존의 시스템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수가 되고 마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가 현장에만 머무른다면 적응을 위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는커녕 따라잡기에도 벅차게 되는데 적응을 위한 변화란 이와 같이 대단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적응을 위한 변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변화하는 상황을 적응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변화 이것을 겪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지금 상황은 변화하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려면 우리도 역시 그만큼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국지적인 곳에서만 현장에서만 그것을 바라보았다가는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저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출시된 영화 중에 디즈니 통해 가지고 이제 캡틴 오브 카라비안 해적이라는 그런 영화를 좀 보고 시리즈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거기서 선장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망원경을 쭉 보잖아요. 이렇게 길게 빼서 쭉 보는 게 저 멀리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침판을 통해서 나침판을 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리더십을 정확하게 보여준 영화예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앞을 바라본다거나, 그래서 넓은 방향을 바라봐야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도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이 발코니로 올라서는 그런 행위를 리더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리더들을 만나보았고 그들 중 일부를 이 글에서 논하고 있으며 그들은 소중한 시각의 대부분을 발코니에 서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적응형 과업으로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발코니에 올라 폭넓은 시야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5가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선행 조건, 이 밑에 있었던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의 5가지 원칙을 전제하는,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 발코니에 올라서라, 폭넓은 시각을 유지하라 라는 그러한 원칙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1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정체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정체를,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저기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악원인지 적군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넘어가야 될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물 예화를 드시는데, 만약 한 마리의 표범이 침팬지 떼를 공격한다. 표범이 침팬지 떼, 침팬지가 막 몰려 있잖아요. 그것을 공격하면은 침팬지 대장은 단 한 마리도 무리해서 떨어지지 않게, 침팬지도 이제 이 대장이 있나 봅니다. 리더십에서. 근데 이 표범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다 한 곳에 모이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표범이 이제 침팬지들이 이제 다 몰려 있으니까는 피해 가겠죠. 이제. 침팬지들은 이와 같은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침팬지 떼에 접근해 왔다는 것이죠. 총 가진 사람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표범과는 다른 그런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침팬지들이 표범하고 똑같이 서로 이제 각대를 모아가지고 황금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그래서 일상적인 대응을 그렇게 하게 된다. 왜냐하면 표범이 왔을 때 그렇게 이제 대응해서 이겼으니까 저기 총 든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면은 아마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그냥 소총으로 그냥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체를 모르는 것이죠. 표범만 아는 것입니다. 소총 든 사람이 정체가 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위협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침팬지들은 밀렵군이 날뛰는 세상에서 멸종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가들도 새로운 도전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멸종의 운명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침팬지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기업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알려진 영국 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콜린 마샬이란 분, 콜린 마샬. 이분은 1980년대 항공산업 내에 벌어진 혁명적인 변화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 마샬이 내린 결론은 승객들에게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던 당시의 항공사업부를 고객 서비스의 모범으로 변혁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loody awful이라고 얘기하는데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항공사업부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샬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신뢰의 바탕을 두고 행동하며 개개인을 존경하고 기능부서 간 경계를 넘어 팀워크를 발휘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우리 영국 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한 것이죠. 즉 지금까지 조직 내에서 유지되었던 가치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항공사의 미래 방향과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모두 함께 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샬은 조직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본질적인 적응형 과제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을 위해서는 먼저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마샬은 신뢰 창조의 최우선 순위를 둔 최고의 경영자에 속한다. 최초의 경영자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 창조, 이 콜린 마샬은 바로 하나의 신뢰 창조, 바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한 기업의 CEO로서 처음 CEO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항공을 이끌기 위해 마샬은 불만을 품은 고객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본질을 경영진에게 이해시켜야 되는데, 즉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전 과제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정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문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이 정체를 파악하는 작업을 바로 이 마샬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간단한 기술적 조정으로만 충분한가 아니면 회사의 전체적인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 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등을 경영진에게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제를 안고 마샬이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의 뒷단의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매직 존슨이나 보비 오러와 같이 전체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경영자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것을 바로 발코니에 올라서라고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현재의 시장 상황과 과거 회사의 역사를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각종 분쟁이나 업무 회피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현장과 발코니를 오가야 된다. 현장과 발코니. 그러니까 현장과 전체적인 조망을 보는 이러한 두 개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국지적인 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전체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토론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께서 예로 드신 영국 항공의 마샬이 신뢰 창조의 조직으로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조직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조직이 과연 신뢰 창조의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만한 실현해야만 하는 그러한 조직인가? 아니면 신뢰 창조 말고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조직의 변화에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정말 현재 그러한 상황들은 AI와 또 새로운 그러한 기술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이런 여러 변화되는 그러한 관세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과 또한 국지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들, 이러한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또한 정치적 여러 대외적 여건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는 또 분단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어떤 기업 형태, 그리고 우리의 조직의 모습들이 과연 변화에 적응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변화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했던 것 반복적으로 그냥 쳇바퀴만 돌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조직 가운데 신뢰의 문제가 된다면은 이 신뢰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라는 것이죠. 정말 어떤 조직을 할지라도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같이 콜린 마샬이 취했던 신뢰 창조의 그러한 역사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조직의 발전도 없고 조직의 발걸음에 또한 계속 장애물이 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의사결정도 되지 않고 또 비난만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그것이 왜냐하면은 조직 내에서 이 신뢰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물론 다음 시간에 콜린 마샬이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한 걸 배우겠지만, 과연 어떻게 이러한 신뢰 창조를 이룰 것인가 한 부분들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서 얘기했지 정체를 파악하는 것,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그 정책, 그 핵심,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그 이면에, 그 밑에 깔린 그러한 문제의 근본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떤 통찰과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한 직원들의 정서와 또 그 밑에 깔린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역사적 배경까지를 함께 되짚어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조직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변한 우리 환경은 무엇인데 지금 이 가운데서 바로 겪고 있는 어떠한 충돌,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변화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을 알고 그것을 도려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리더십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발코니에 서서 멀리 지금 상황을 우리 그러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며, 그렇다면 그러한 이런 전체적인 시각과 이런 문제 가운데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간파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간파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리더십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듣는, 청취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다 이루어져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떤 조직이나 다 필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조직 문화들이 신뢰의 문화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쉬쉬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쟁점화해가지고 그 쟁점에 관하여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조직 구성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임원이나 CEO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통과해 나가고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전체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직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혁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이나 해결 방안에 의해 이 콜린 마샬이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이었는데 리더십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막 무더위가 되고 지금 휴가 기간이고 굉장히 더운데 건강들 유지하시고, 또한 한 주간 또 편안하게 시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